지난주에 이제 그 조천호 박사님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녹색 정의당까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 정의당 세 당의 대표적인 기후 예비 후보들이 지금 이제 영입이 돼서 소개가 됐는데요. 올해 총선에 어떤 생각을 갖고 출마하시게 됐는지, 각 당에서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저는 국가기업 싱크탱크에서 녹색 산업 전환과 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을 연구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구온난화, 그 당시엔 지구온난화였는데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에너지 공학자를 꿈꿨고 제가 대학원 갈 때까지도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꼭 하자라고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이 의제가 굉장히 빠르게 목표가 빠르게 설정되고 빠르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기후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특히 보수정당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기후 아젠다를 이끌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기후 소송, 그리고 석탄 발전소와 관련한 이제 시민사회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큰 기후 목표를 정하는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이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우리 기후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기후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좀 제안을 주신 것이 우리가 더 이 국회 내에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인들 중에서 이 이슈를 조금 더 끌고 갈 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주셨고 저도 그런 세력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 5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고요. 은퇴를 하면서 그래도 젊은 시절부터 좀 생각을 해왔던 그냥 우리 모두가 좀 좋은 세상 그런 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진보적인 정당에 가입을 해서 지역 정당에서라도 내가 한번 자그마한 활동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은퇴와 함께. 그런데 이게 녹색당하고 이 정의당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당에서 좀 아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소리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은퇴와 함께. 그런데 아무튼 두 당이 합치면 네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둘이 합치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왜 이 지구의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었나?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이거를 넘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의 욕망에 의해서 이제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과 정의로움을 또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제 녹색 정의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거, 제가 생각해왔던 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보면 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님을 최근에 또 인재 영입 2호로, 그러니까 2호라기보다 이제 기후 분야에서는 두 번째 인재 영입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진지한 건지 내부에서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제가 느낄 때는 많이 달라지려고 하시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 의제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끌고 가지 못했다는 의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민주당은 좀 대표 주자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 소속. 근데
그게 또 국회 자체가 21대 국회가 뭐 기후제를 그렇게 또 충실히 또 끌고 왔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뭐 저 기후특위 활동도 한 4번, 5번 하다가 좀 뭘 했는지 모르게 좀 이렇게 흐지부지돼 버리고. 네,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큰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에 맞는 정책들이 제대로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영입식 한 지 한 2달 됐더라고요. 그 제일 전에는 빠르신 거죠, 정비 씨? 네네. 네, 제가 12월 중순 정도 도당 해가지고 선배. 근데 정치의 안을 들여다볼 기회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뭐 국정감사 기간에 뭐그 이슈에 관심 있는 의원들 만나서 이런 자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다가 실제로는 사실 이제 정당에서 주요 아젠다로 이런 걸 가져가려면 거기 소속된 의원들 그리고 그 의원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이 이런 요구를 더 의원들에게 세게 하고 의원들도 그걸 자기 이슈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21대 때 그런 과정을 좀 거치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그 그린 뉴딜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민주당에서 탄소 중립 선언하고 그린 뉴딜 하고 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이 이슈를 좀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었고 시도당에 그 설치해야 되는 필수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탄소 중립 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네, 모든 시도당에. 네. 그러니까 정당 내부적으로 이제 이 우리 정당의 정강 정책에도 반영하지만 조직적으로도 반영하고 조금 이런 그 사람들이 이 이슈를 아는 것부터 원래 시작하는 거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새 정당에서 그 기후 관련 의제를 선거 국면에서 좀 어떻게 이제 얘기해 볼까 하는 고민들을 혹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탈석탄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이런 고민은 당연히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이제 국민들이 이 기후 의제에 더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그런 의제들도 같이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경제 성장 관점을 이제 주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이제 그 탄소 감축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는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하다. 기존에 네. 정부가 해왔던 이제 CFE 네, 무탄소 네, 네, 네. 이니셔티브를 계속 좀 확대하고 네, 맞습니다. 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비슷한데요. 총선 공약을 지금 뭐 저출생이나 뭐 청년, 노인 이렇게 그 세대별로 맞춤형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우리 얘기 나눈 대로 대선 과정에서 아리백이 이제 쟁점이 되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아리백과 관련한 거,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거는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공약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희 뭐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제가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녹색 정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에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새롭게 그렇게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탄소세를 통해 갖고 그거를 이제 이러한 어떤 탄소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결국 오늘날 우리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 개인의 이제 편익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그로 인해 갖고 우리 대다수가 기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를 겪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바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세를 통해 갖고서 이제 그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탄소세를 매겼으니까 많은 우리가 공적 자금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탄소세가 또 올라갔으니까 뭐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전환들이 일어나겠죠. 값이 싼 이러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적인 이러한 자금을 갖고 바로 이제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풀든지 오스트리아는 그거를 물론
물론 탄소 배당처럼 이렇게 풀기는 하지만 기후 보너스인가 아마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 국민한테 그렇게 풀되 다만 이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그러한 세금을 내지만 전혀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지역은 훨씬 더 많은 배당을 해주고 저는 거기서 더 더해갖고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욱더 많은 배당을 해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위기, 기후의 위기도 막으면서 바로 우리 사회가 보다 불평등을 줄이고 정의로운 세상까지 만든다. 바로 이것이 녹색 정의당이 바로 대한민국에 또 존재를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전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좀 만드는데 애를 써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탄소세도 고민이 되는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배출권 거래제의 커버리지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73%가 넘거든요. 이것만 좀 규제 강도를 높이더라도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저는 아직 좀 있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 소속단체에서 직전까지 그 논의를 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배출허용 총량도 너무 넉넉하게 해줬었고 지금 유상할당도 10%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솔직히 유상할당 비율만 제대로 높이더라도 탄소세와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책이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탄소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그동안 배출권 거래제가 너무 감축 효과가 적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기업들이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감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비판이 굉장히 뼈 때리는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우리가 3기가 지금 2026년부터 30년까지인데 이때가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판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 좀 최대한 조여서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저는 만약에 이게 이 4기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탄소세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유럽 연합에서 하고 있는 탄소국경 조정 제도를 지금 유럽 연합에서 지금 이 배출권 거래자하고 지금 연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한 그런 이제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뭐 서유럽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 이 주류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유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고 전혀 지금까지 그 방향하고는 다른 거로 지금 제시를 했죠. 그게 바로 탄소 이 배출권 거래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하면 기업이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한 돈 10,000원 정도밖에 비용을 안 내고 8,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10,000원밖에 안 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거를 유럽 연합이 자기네들은 10만 원을 내는데 니들은 10,000원밖에 안 내고 물건을 만들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관세를 맞아가면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우리 기업들이 이게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그 돈이 우리 국내에서 다 도는 돈일 텐데 그 생돈을 갖다가 유럽연합에 바쳐가면서까지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지금 일어나는 거. 이게 근데 2026년 1월 1일부터로 지금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봐야 돼요. 유럽연합이 그러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지금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할 것이냐?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냅둬 놓고요. 뭐 철강이라든가 뭔가 유럽 안에서 자기네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 산업들에 대해서만 딱 그렇게 몇 가지 골라내갖고 결국 자기의 산업을 갖다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공정성의 문제로 지금 들고 들어와갖고 우리한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세계가 정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제대로 수출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시민들도 좀 이거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이거 정치가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있다가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배출권 거래제가 기왕에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일단 저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잘 다듬어서 이거를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건 당론에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추가적인 뭐 이런 카본 텍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시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여론조사를 봤는데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되게 고무적이긴 했는데 사실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고 하면 다시 이게 달라질 수 네, 있겠죠. 달라질 수 있는, 결국 부정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 뭐 지역별 차등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 차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걸 보면 사실 결국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다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당연히 있었고요. 뭐 계속 연결지어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그 이제 국회에 가시면 세 분 다 이제 들어가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다른 인터뷰에서 뭐 질문 많이 받았겠지만 어떤 일을 이제 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1호 법안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입법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어떤 입법을 꼭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가장 큰 목표는 기후위기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목표가 명확히 있으니까 이걸 달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정당의 의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는 의제다. 기후변화는 그럴 만한 의제고 그럴 수 있는 의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에 저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제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 지역에서 지금 아무래도 그 에너지 발전하는 곳과 사용처가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오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기업에서도 그걸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제 마주했던 거는 재생에너지를 이제 기업에서는 아리백에 대응해야 되니까 이거를 구매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가격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난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분산 에너지와 좀 연계가 되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를 했던 뭐 탄소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아진 그 돈을 우리 사회에 좀 더 불평등을 줄이는 정의로운 데 써야 된다라고. 도입을 해. 근데 그 도입을 해서 그거를 그냥 예산을 뭐 다른 데다 이렇게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뭐 오직 우리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저는 이제 또 하나를 더 더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이제 뭐 분산 에너지도 나왔는데 저는 이 분산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 지역의 자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바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지역만을 위해서 그 돈은 그 지역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부분, 특히 공공이 주도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거, 우선순위를 매겨보면은 에너지 부문이 탈탄소화 되는 것이고,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화석연료를 빨리 빼는 거, 그리고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건데, 화석연료가 생각만큼 빨리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뭐 캠페인으로 외쳐보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뭐 이런 걸로는 심지어 짓고 있죠 지금. 네네, 그게 한계가 있어요. 기존 체계의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다는 걸 느꼈었고,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빨리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전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우선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100% 유상할당 전환 부분에 실시하기만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원으로 네, 그 재원으로 사실 지금 유상할당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이 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원을 해서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쓸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재원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가장 첫 번째로 집중해서 이렇게 실현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를 같이 드리긴 했는데 뭐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랑 이제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또 이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된 정책 특히 또 뭐 이 정부가 이제 띄우려고 하는 SMR 등등에 대해서 특히 여기 또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께서 요 얘기를 이제 같이 모아서 좀 해보시죠. 일단 저기 박사님께서 좀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가 왜 어렵지 그러니까 왜 어렵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일단 뭐 유럽 국가 중에서 뭐 재생에너지 이제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뭐 우리랑 산업도 제조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이제 독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독일이 굉장히 재생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높였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핵발전소 다 문을 다 닫아버렸고요. 2035년이면은 완전히 그 가스와 석탄까지도 다 이제 문 닫아버리고 재생에너지로 다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그런 국가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좋은 나라냐? 지금 위도를 보면은 독일을 우리는 이 아시아로 끌고 오면 저 몽골 위쪽에 가 있습니다. 위도가 우리보다 15도나 더 위쪽에 가 있어요. 알다시피 이 태양광은 위도,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대단히 유리하죠. 우리는 독일에 비하면 태양광 천국인 그러한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풍력 같은 경우도 독일에 비해서 약한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 울산 앞바다 뭐 저기 전라남도 이쪽에 그 풍력 단지들을 다 만들고 있는데 다 그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만듭니다. 그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봉사 활동하려고 지금 풍력 단지 만들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익이 난다라고 다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 지금 그렇게 거의 이제 50% 가까이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2035년은 완전히 이제 이 전력에 있어서는 100%까지 이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 목표인데 그러면 독일이 지금 무슨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랑 비교를 하냐 저기 저희도 있는 사막하고 비교를 해서 태양광이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북극의 바람 센 데랑 비교를 해갖고 우리는 풍력이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환경이 형편없어 우리는 하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일이 지금 무슨 사하라 사막에 지금 태양광 깔았고 지금 북극 위에다가 지금 풍력단지 지금 달아놓은 거 아니거든요. 지 영토 안에다가 지금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렇게 늘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독일에서 이제 그쪽에 그 포스담 그 기후 영향 연구소에 거의 이제 원장을 한 25년 동안 하셨던 그분이 있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한번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3년 전이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한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게 재생에너지 가격이 좀 센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인데 특히 독일이 굉장히 셉니다. 인건비라든가 그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도 비싼데 왜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확대를 시키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질 때 뭐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톡 던져놓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국가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뭘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뭐 나무를 태우냐 석탄을 태우냐 석유냐 가스냐 이제 미래의 새로운 산업은 바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로 독일은 그런 미래 산업을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 비율을 지금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산업을 할 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기술적 선점이라고 하는 국가적 그런 어떤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이 재생에너지 이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자연환경이 시원찮다 어쩌다 이렇게 지금 한간이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 독일이 2035년에 그렇게 완벽하게 이 전력에 있어서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계 평균 수준, 우리나라는 워낙 이 재생에너지 쪽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OECD 중에서 가장 지금 후진적인 나라고 가격도 비싼 나라죠.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평균으로 따져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대체로 시설비 뽑아내는데 한 6, 7년이면 지금 뽑아낸다가 지금 세계 평균 수준입니다. 2035년 이후에 독일이 만약에 그 에너지를 갖다가 다 재생에너지화를 그렇게 시켜놨다.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독일의 아이들은
2040년이 지나 2050년이 지나 그 독일의 아이들은 공짜의 에너지를 갖고 바로 그들의 삶을 설계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우리의 아이들은 바로 계속적으로 석탄이 들어가고 핵 연료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쏟아져 나오고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가면서 환경은 파괴되고 이 기후위기는 다 일으키는 이런 거를 끌어안고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기성세대가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기성세대가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이거 한번 성찰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뭐 지난 정부 때의 스탠스가 좀, 뭐 지난 정부 때의 스탠스가 지금도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전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뭐 확 줄인 것도 아니고 일단 멈춰놨을 뿐이라고도. 뭐 그렇죠. 사실은 탈원전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는 좀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을 많이 늘리려 했으나 그 송배 전망을 충분히 또 확보하지 못하고, 또 태양광도 그냥 시장에다 맡겨놓는 바람에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가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진정성 있게 쭉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만큼 뭐 30년에 원래 2021년에 NDC 상향할 때 생각했던 비중은 30%까지 늘리는 거였잖아요. 그걸 이제 이번에 후퇴시킨다고 해서 많이 저항이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도입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실에서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태양광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격거리다 해가지고 지자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소규모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권이 많이 이양을 시켜줬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지자체가 우리 주거지역 주변에서는 뭐 몇 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몇백 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태양광을 할 수 없다. 이런 류의 정책들을 들고 나오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고, 또 영농용 태양광 같은 경우도 도입하려고 했더니 이제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해상풍력도 또 어민단체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충분히 나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충분하냐,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을 해서 뭐 이런 재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재원이 무한하지 않고 저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늘리는 거라든지 몇 년 동안만 늘려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를 한번 확 늘릴 수도 있겠지만 긴 과제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재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게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라는 것이,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탄소를 줄이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랑 수단을 헷갈려서는 안 되고, 저희가 목표한 것은 탄소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유일한 답이야라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현 정부에서는 이제 무탄소 에너지원,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자력의 기여가 분명히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세계에서 지금 산업이 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다 전기자동차 바뀌어지고 배터리 산업 커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미래 먹거리는 지금 이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도 줄여야 되고 미래의 먹거리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전 다 봐야 된다. 전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 정치권에 전 뭐 미래 뭐 기후위기 대응 뭐 이런 뭐 인류의
이거 이전에 제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좀 제발 좀 이 기후위기 대응 좀 하자.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 만들지를 않으면 이제 그런 거 우리 취급 안 한다. 2030년이란 말이죠.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이야기를 했던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 먹거리하고 다 이게 지금 이게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아리백이라는 게 재생에너지 100%가 사실 산업 부문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 그 부품에 대해서 아리백을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믹스가 100%가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슬로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CBAM 할 때, CBAM 할 때, 지금 아직 이제 그 디테일을 정해가는 과정이지만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답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뭐 탄소를 줄이는 게 목표지 재생에너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전환 부문에서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가 확대해야 할 전원이 무엇이냐는 거의 정답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나온 정답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정책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히 견지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원전이라는 거를 새로 지어가지고 기후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할 때 입지 선정부터 짓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10년, 15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경제가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 석탄을 전 세계적으로 추월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력 전원으로 가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인데 원전에 투자한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이게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사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슈까지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자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재생에너지를 해야 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원자력이 이제 기저전원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더 빨리 도입될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더 빠르게 도입해야 되는 건 재생에너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전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이 수요를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약간만 좀 더 네. 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원전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이 필요하다. 네. 재생에너지는 흐린 날 되게 오래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기니까 그럴 때 태양광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풍력까지 멈춰버리면 우리는 재생에너지 100% 했을 때 그런 상황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기저전원이 그때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원은 사실 원자력은 아니죠. 그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 더 발달되어야 되는 것이고 ESS 쪽이 더 그리고 동기조산기와 같은 다른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에너지 저장 장치. 네네네네 이런 류의 기술들로 그 변동성에 보완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은 사실은 대세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한번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율 높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비율 대단히 높죠. 그런데 누가 그러면 정전이 잘 되냐? 프랑스가 더 정전율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지 이게 원전이라서 이게 전력이 안전하고 재생에너지로는 불안전하다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의 이제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은 이 필요한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격계열이 그거 제대로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필요한 이러한 이거는
지금 서울 면적, 2배 면적에다가 저기 뭐 태양광판 깔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 다 얻을 수 있더라고. 지금 그렇게 계산 나와 있죠. 우리 지금 서울 면적을 지금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나라예요. 정말 땅 엄청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이거 재생에너지 다 할 수 있어요. 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토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불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저 그거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백업으로다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다가 우리의 전력망은 대륙을 향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의 문제라고 하는 걸 항상 이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 기후위기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저 북쪽은 식량이 늘어납니다. 추운 지역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해양으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지금 받았는데 이제 에너지와 식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저 대륙을 갖다가 지금 봐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이 상상력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이게 넓혀야 되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반도 안에 뭐 섬나라처럼 이렇게 좁혀놓고 지금 봐야 될 때가 아니다. 일단 반박을 하신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저전원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와 ESS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원전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결국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용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이거를 커버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이제 운영하는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를 그냥 많이 깐다고 해서 우리 산업이 무조건 좋아지고 우리 산업 경쟁력이 생기느냐, 저는 그거는 조금 사실 너무 기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태양광 이 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무슨 뭐 백신이라든가 뭐 아주 이런 뭐 이렇게 뭐 아주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제조업이 강한 나라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의 나라거든요. 지금 이제 이 열리는 산업은 바로 이쪽이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핵발전이 원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위험과 혜택이라는 논쟁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은 가격이 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뭐 그건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세대는 원전을 돌려서 이렇게 전력을 쓰는 이런 편익을 누렸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위험한 물질을 그냥 끌어안고만 살아야 되는, 이거 너무 이거 우리 다음 세대 때 이게 할 짓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 그런데 또 이렇게 야, 불 켜고 살아야지, 이거 끄고 살게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무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들은 어떤 면에서 그 위험과 혜택의 문제는 이건 정치적인 이런 어떤 결판으로 날 수밖에 없다. 뭐 모든 시민이 뭐 다음 세대 뭐 그렇게 좀 위험해도 당장 전기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할 수 없다. 물론 저는 제 입장은 있지만 뭐 시민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핵발전, 이 원전은 이미 이제 비용 혜택의 논쟁을 넘어서 지금 이제는 위험 혜택의 논쟁을 넘어서 지금 비용 효과의 문제로 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서구 사회에서 지금 늘리는 나라가 없어요. 이 새로 폐기하는 게 더 많지 새로 짓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구 나라 사람들은 막 인류애가 막 넘쳐나갖고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갖고 비용도 그렇게 싼 원전도 안 쓰고, 비용이 싸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어떤 자본주의인데요. 비용 싸면요, 그 어떤 위험도 감수를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이미 이 재생에너지하고 경쟁이 안 돼 버려갖고 지금 그렇게 이제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캅 회의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이라든가 뭐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원전을 뭐 3배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나라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서구 나라 중에 해야 된다는 나라,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다 핵폭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원전을 어느 정도 깔고 가야 되는 나라예요. 특히 태양광 풍력 산업이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태양광, 국내에 태양광을 앞서 뭐 10개 기업 중에 글로벌 탑 10 중에 한국 기업 하나 있다 하셨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가 국내의 태양광 설치 실적이 오히려 순증분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거의 뭐 4기가 시대를 막 연다 하다가 지금 이제 2기가 시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장이 2개 있었는데 하나를 지난해 말에 닫았잖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하나마저 철수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같은 기업이 미국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는 조지아에다가 2기가짜리 그 생산할 수 미국에서 잘 있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엄청난 딜도 이제 PPA 딜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맺고 막 이랬던데,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뭐 배터리 기업들, 뭐 태양광 기업들, 이런 전기차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외로 지금 나가서,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한국 기업이 찾을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그렇다 해도 그거는 네. 대기업에 있는 그렇죠. 그 위원들한테는 좋을런지 몰라도 우리 국내 일반 경제에는 노동자들은 도움이 도대체 되지 어디서 않죠. 일을 하냐라는 거죠 지금. 태양광 풍력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거든요. 일자리 창출 개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요. 근데 뭐 아까 태양광 감사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이테크는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데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고,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이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국내에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 기업들을 잡아두고 국내에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산업을 국내에 많이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돼서 또 좀 SMR도 좀 이렇게 뜨거운 감자 같은 것 중에 하나라. 뭐 조천 박사님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게 민주당도 약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원죄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가에서 지금 과기부하고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그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있는 SMR, ISMR인가? 제가 이름 정확히 안 나는데 그 과제가 시작된 게 문재인 정부 때이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 R&D는 어떤 거든지 해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전력 믹스에서 이거의 역할을 어느 시점에 언제 넣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CCUS에 R&D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2050을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30년에 우리가 이거를 믹스에 넣겠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SMR에 대해서 제가 뭐 처음 이거는 안 거는 그 빌 게이츠 그 책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제 그걸 빌 게이츠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를 이제 설계를 잘하게 돼서 잘 만들게 되면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동네마다 그 원전이 필요한 공장 옆이라든가 이런 데 다 설치가 가능해. 우리나라 이제 뭐 서울 같으면 구별로 다 설치하고 삼성 반도체 옆에 다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석탄이나 핵발전을 지역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산업단지나 우리 이제 도시를 향해서 이 송전망을 통해 갖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건 지역에다 설치를 하면 송전망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비용도 이제 거기서 줄일 수가 있고 대량 생산으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뭐 이래서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고, 저는 뭐 그게 완벽하게 정말 그런 세상을 정말 만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진짜 이게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면 딱히 이거는 뭐 반대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뭐 강남 그 구에다가 그렇게 구별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안전하니까 오세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나오는 또 논문들을 보면 이거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IPC 6차 보고서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핵발전이라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논문들을 다 인용을 하게끔 다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막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들을 이제 그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기후위기를 막는 경우에 2050년이 되면 2020년도보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1500%를 갖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 그 원전도 나옵니다. 원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핵발전 업계도 나름대로의 그 정합적인 그 틀 안에,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과 한계 안에서 어떤 그 정합적인 그런 논리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저거 거기서도 다 모아갖고 해주지만,
거기서도 그 정도밖에는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류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근데 하도 핵발전, 이거 뭐 원전 르네상스가 일어난다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원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자료를 지금 제가 찾을 길이 없어요. 말씀을 너무 이렇게 쭉 잘해주셔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네, 중간에 그냥 몇 가지 이제 수정하고 싶거나 이제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원자력은 지금 3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크게 대형화하는 게 좀 주안점이었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걸 다시 작게 만드는 것도 이제 SMR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4세대, 차세대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는 다르다. 그리고 4세대 원전이 있다고 하면은 핵 위험성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 폐기물이 적어진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굳이 있겠느냐, 안정성도 높아지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거를 정말로 그냥 선호를 다 떠나서 이거를 진짜로 시장의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실적인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결론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사업성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이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옵션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중요한 옵션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이 필요한 국가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태양광이 워낙 싸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유타주 같은 환경이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요거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그 집권 초기 그 첫 해였나요? 그때 원전 공론화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결론은 이제 짓던 거는 마저 짓고 더 이상 짓지 말자로 결론이 났는데, 그게 사실 딱 지금 한국의 어떻게 보면 원전을 대하는 국민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동안 투자용어도 있고 우리가 경쟁력도 있으니까 뭐 놓치긴 좀 아까운데, 네네. 그렇다고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남들 다 하는 재생에너지 우리 안 할 수 없고, 뭐 그런 고민들이 좀 반영된 결론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전이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이제 부채가 막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은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한마디 하시죠. 탈원전 때문에 지금 다른 좀 쟁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여러 번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원전의 비중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건 가스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본질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전력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갈걸요. 그거 그냥 시장으로 그냥 반영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미 주류 이 시장에서는 잃어버린 이미 이제 전력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이런 자료들을 다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이 에너지를 갖고서 지금 정부는 너무나 지금 이념적으로 이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 보고 이념이라는데 여기는 이념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정부였고요.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이념적으로다가 지금 이거를 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탈탄소 사회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 저감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아직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각각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탈성장 얘기도 뭐 하고 그러한데 좀 요 부분을 한번 좀 여쭙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IPCC 이제 6차 보고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이제 세 번째 그 보고서의 챕터 5번째 장에 그 이름이 그 수요 감소예요. 예. 거기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의 질은 이런 에너지 자원이 아니라 바로 서비스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거기 첫 문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지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와 자원을 줄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챕터가 다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2050년까지 필요한 이런 이제 에너지 그런 측면에서 2050년 필요한 거에서 지금 현재 2050년에 지금 현재대로 갔었을 때 필요한 그 에너지에서 지금 우리가 수요를 줄이게 되면 한 40 내지 한 70%까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 IPCC 보고서의 결론이거든요.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떨구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네. 아주 압축해서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 많이 늘리고 막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줄여. 아껴 살면 예. 네, 아껴 살아도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아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는 좀 이제 줄여야 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수요 저감 말씀하셨을 때 이제 떠올랐던 것이 이제 계속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그런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걸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성장하려는 전략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전기본에 따로 항목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가지고 이만큼 전력 수요가 늘 것이니까 그에 대비해서 뭔가 그 발전소들을 더 많이 지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추구 계획을 짜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산업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산업이냐, 그냥 자원만 많이 쓰고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 그런 산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성장 전략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수요 감축을 우리가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수요 분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산업을 육성하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비전 같은 것에도 보면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통해서 창출되는 그런 뭐 금전적인 혜택은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해야 된다는 비전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것에 좀 동감이 되고 재생에너지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존재하는 곳에 산업을 오히려 유치해서 지역을 살리고 그런 식의 이제 뭐 발전 모델 이런 걸 우리가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그런 뭔가 서비스 같은 걸 조금 줄여가면서까지 이걸 바꿔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더 많은 시민들과의 대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때 가장 우려가 되었던 거는 개인이 어떤 행동 변화를 할 때 사실 이게 국가나 기업이 감축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반감을 사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려만 주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긴 했어요.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이제 푸시당했을 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이 기후변화라는 큰 아젠다에 대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기 좋은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활동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 교육을 같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효능감을 느껴가면서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규제로 가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나 이야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다가
저는 이제 스웨덴의 그 소녀였던 툰베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 소녀의 메시지가 굉장히 그 울림이 있었던 거는 현재 이거저거 다 생각을 하면서 미래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미래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이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로 어떻게 현재를 책임지고 있나? 이 정치가, 툰베리가 그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그 골판지에다가 기후위기 대응하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서 이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미래를 갖다가 그 안정성을 지금 쥐고 앉아 있으니 좀 책임져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거든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저 미래의 위험 앞에서 오늘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시대 지금 과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두 분, 아무튼 뭐, 제가 뭐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잘 알지만 자기가 그 있는 위치에 따라 갖고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한정된 이런 틀 안에 또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각자의 그 틀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지지를 합니다. 네. 박사님하고 꼭 이제 국회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원님도 마찬가지고. 일단 저는 기후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기후 시민들 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거기서 많이 항상 에너지를 얻었었고, 그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회 이제 정치라는 걸 이제 해야 된다,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 주셨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었고, 근데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익숙한 항상 뭐 기후 위기가 1순위, 내 인생의 1순위야. 환경 문제, 우리 뒷산에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뒷산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항상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과는 오히려 좀 소통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기회는 오히려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기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일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정치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실 정치가 뭐 사전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정의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여러 목소리를 모아서 큰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인데요. 사실 기후위기가 저도 정말 당사자로서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라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 방 막 문 두드리면서 나 여기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 우리 이건가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되게 좀 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반드시 제가 꼭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